1분기 거래량이 회복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매물량이 많고 그리고 시장이 아주 좋았었을 때에 비해서 거래량은 많은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주택시장의 움직임은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박스권 장세에서 당분간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표현 좋은데요. 여러분, 요즘에 이사차들이 제법 다니는 거 좀 보십니까? 저희 게시판에도 오늘도 2대 봤어요 이런 말씀 해주시는데,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봤더니 서울 아파트 가격이 6주 연속 상승했다고 합니다. 전셋값은 거의 1년째 오르고 있다고 하는데, 근데 우리 동네는 아닌데 이렇게 느끼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30대가 1분기에 아파트 거래를 가장 많이 했다고 합니다. 거래량이 살아난다, 바닥 쳤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워낙 가격이 많이 내려가서 그런 걸까요? 앞으로 시장 어떻게 될지 하반기 부동산 시장 우리은행 함영진 부동산 리서치 랩장과 함께 전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함영진입니다. 네, 우리 랩장님은 워낙 부동산 시장에서 유명한 분이라 다들 내 얼굴은 몰라도 성함은 들어봤어요 이런 분들 많을 텐데, 질문지가 있긴 합니다만 제가 그거부터 여쭤볼게요. 네. 매물이 쌓인다 하고 거래량이 늘어난다 하고 두 가지가 동시에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맞습니다. 이제 사실 지난해 4분기부터 지방에는 미분양이 쌓여 있기도 하고요.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는 서울을 중심으로 4월부터 플러스 가격 변환을 하긴 했지만 작년 4분기부터 사실 집값이 조정되는 움직임들이 이어졌기 때문에 올해 1분기 거래량 일정 부분 회복했다고 하더라도 지난 4분기보다 나아진 것이지 평년에 또는 시장이 굉장히 화랑기였던 때의 거래량을 회복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의미에서 전국적으로 매물은 과거보다는 좀 쌓여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본적으로 저는 이제 매물 집계에 대한 통계를 좀 아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는 전속 중개의 형태를 띠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공동 중개나 일반 중개이기 때문에 매물을 내놓을 때 여러 중개업소에 매물을 내놓게 되죠. 네. 그러니까 한 개의 매물이 여러 중개업소에 중복 카운트 되면서 실질적으로 매물이 펌핑되는 경향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내가 세 군데 내놓으면 그게 갑자기 세 건이 돼버리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작용들이 있군요. 집 팔고 싶은 분들이 근데 여러 군데 내놓는다, 이것도 한번 해석할 여지가 있는 게, 제가 팔림 팔고 말년 말고 이러면 한 군데 거래하던 데만 내놓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너무나 팔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여기저기 내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은 팔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되는 것 같기도 한데요. 네, 그만큼 이제 매물이 실질적으로 거래로 성사되지 않는 이유들도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전체 재고량 대비 해당하는 단지의 거래가 얼마나 됐는지를 보는 것들이 거래 회전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거래 회전율이 예전에는 전체 재고의 10% 정도 됐다면 요즘은 이제 3%도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거래가 되지 않으면서 매물이 일부 지역에선 적체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또 한 가지, 항상 온갖 부동산 관련 방송에서 영원히 풀리지 않는 숙제가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그 집값이 폭락할 거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집 살 사람 다 샀어. 돈이 어디 있어서 집을 더 사니? 네. 우리 지금 대출금 낸 것만 해도 다들 갚느라고 허리가 휘어져. 이런 의견이 하나 있고요. 다른 한쪽은 집을 갑자기 없던 사람이 갑자기 사는 게 아니야. 갈아타는 사람들이 시장의 수요를 만들어내서 이 사람들이 자기 집도 내놓고 사기도 하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해요. 어느 쪽 의견이 더 타당합니까? 사실 저는 둘 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고 보여지긴 하는데요. 그러니까 최근에 주택 시장은 주택을 추가적으로 한 채 구입해서 일정 부분 영끌이나 패닉 바잉 같이 주택 추가 구입을 통해서 단기 자본이득을 보겠다고 한 채 더 사는 투기적 가수요는 많이 줄어들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예전처럼 다주택자들이 적극적으로 주택 시장에서 활동하는 시즌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대신 이제 1에서 3%대
때 저리 대출을 통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지난해 같은 경우는 특례 보금자리론 대출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지난해 올해 출산한 가구의 경우 연내 뭐 매매는 9억 원까지 최대 5억 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이제 특례 대출을 이용해서 실수요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패턴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확실히 주택 가격이 떨어지면서 이제 괜찮은 지역으로 이동하려고 하는 수요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수요들이 이제 교체 수요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다든지 또는 뭐 낡은 주택에서 5년 이하 신축으로 이동한다든지 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면서 최근에는 실수요 위주의 베이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전반적인 거래량은 평년보다는 좀 낮은 수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아, 역시 제가 그 임자를 제대로 만났어요. 우리 랩장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시원하게 의문이 해소가 되는데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요. 3월에 4천 건을 넘었대요. 네. 이게 보니까 집값이 무섭게 올라가던 2021년 8월 수준하고 비슷하던데 요 숫자는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습니까? 싸서 사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 말씀하신 정책 대출 이런 것들이 밀어붙이는 거예요? 저는 좀 복합적이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4월을 기준으로 뭐 전국적인 현상은 아니고요. 이제 강남이나 한강변을 중심으로 집값이 반등하면서 집값 회복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는 지역 또는 저가 매수가 가능해서 시장 회복기에 자본이득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역 위주로 수요가 유입된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거기에 수도권의 전세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신생아 특례 저리 대출을 이용하기 위해서 실수요자들이 이제 매매 시장에 유입되면서 거래가 일정 부분 회복되긴 했는데요. 다만 이 상황이 이제 장기간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대표적인 이유가 뭐 중동 이슈도 있겠고요. 또 생각보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뒤로 이연되고 있는 네. 부분들이 있죠. 아무래도 금리 인하에 따른 시장 회복 기대감은 다소 이제 낮아졌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또 1분기 거래량이 회복된 것은 사실이지만 뭐 아직 매물량이 많고 그리고 시장이 아주 좋았었을 때에 비해서 거래량은 많은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뭐 일단 주택시장의 움직임은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박스권 장세에서 당분간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표현 좋은데요. 가다서다 반복. 이거 교통방송에서 체증 구간 설명할 때 나오는 얘기인데 맞습니다. 지금 우리 체증 구간이네요. 그 인터체인지 이런 데 앞에 막히는 그런 구간 같이 느껴지기도 하는데 전세 얘기 잠깐 해주셨죠. 네. 전세 가격이 지금 서울에서 50주 연속으로 올랐다. 전세값이 이렇게 올라가면 보통 아유 이 정도 오르면 나 좀 보태서 집을 사버리겠어 이런 사람들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네. 앞으로 주택 매매 수요를 좀 자극하진 않을까요? 저는 이제 전세가율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높아지면 이제 집값을 밀어올리고 이제 갭 투자 수요 유입까지 뭐 갈 수도 있다고 보여지긴 하는데요. 뭐 연내는 좀 제한적이다. 그리고 뭐 그런 움직임이 있더라도 이제 수도권 위주에 좀 제한될 확률이 높다고 보여지긴 합니다. 뭐 수도권 전세 가격 상승은 당분간 이제 지속될 수 있다고 보여지긴 하는데요. 과거처럼 사실 단기 시세 차익을 챙기기에는 금리 부담이 높고요. 결국 주택을 구매할 때 구매력이 이제 경기에 대한 움직임에 따라서 나온다고 봤을 때 요즘과 같이 물가가 높고 사실상 이제 대출이자 부담이 컸을 때 그쵸. 단기에 차익 기대를 염두에 두고 주택을 구입하기는 쉽지는 않은 움직임이 있을 수 있고요. 지난해 특히 이제 전세 사기 이슈나 역전세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흔히 말하는 패닉바잉이나 영끌 같이 높은 전세가를 이용해서 주택을 저리 대출을 이용해서 구입할 경우 자칫하면 이제 금리가 높아진다든지 아니면 시장의 경기가 꺾이면서 주택 가격이 떨어질 때 오히려 본인의 주택이 경매에 넘어간다든지 또 세입자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예전처럼 뭐 집값을 전세가율이 높아진다고 뭐 전세금이 높아진다고 뭐 무조건 밀어올린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수도권에 제한된 움직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요. 이게 지역별로 그리고 수도권 안에서도 분명히 동네별로 극심한 온도차가 있는 것 같긴 한데 랩장님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는 집을 가지고 단기 차익을 노린다 이런 이런 네. 분위기가 잘 없었잖아요. 그건 정말 소수의 소위 그 투기하는 사람들 얘기에 불과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접근을 하다 보니
집에 물렸다 뭐 이런 표현들을 쓰시는데 좀 장기적으로 보시는 게 좋겠죠. 집값은. 네. 사실 저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주택을 사실 구입한다는 것은 인생 일대에 가장 비싼 비용을 들어가는 쇼핑일 수도 그렇죠. 있겠고요. 내가 살면서 사볼 수 있는 제일 비싼 거죠. 네. 그리고 네. 이제 거래에 유발되는 세금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뭐 예를 들어 취득세도 있을 수 있겠고 보유하는 동안 보유세, 뭐 비싼 주택의 경우 종부세에 대한 부담도 있겠고요. 향후에 매각할 때 단기 매각을 하게 되면 규제 지역의 경우에는 세율이 뭐 70%까지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뭐 차익이 남는다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지불하고 나면 차익에 대한 기대가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주로 요즘 같은 경우는 비교적 고점 대비 가격 하락이 돼서 가격 만족도가 있고 호재가 있어서 시장이 회복기에 조금 가격이 상승할 만한 곳, 인플레이션 정도 해칭할 수 있는 지역에 실수요 목적에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요. 그리고 매매 시장과 달리 전세 시장에서는 보면 노도강 지역이 사실은 이 매매 시장에서 네. 약간 좀 소외되는 분위기가 있다. 이런 것들 전해드리게 됐는데 집값이 제법 많이 빠졌잖아요. 근데 전세 시장에서는 제일 인기가 많대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네, 사실 노도강 지역은 서울 25개 구 중에 거래가 가장 많은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전세가요? 이제, 네, 그렇습니다. 이제 8, 90년대에 이제 준공된 중소형 아파트가 집중돼 있기도 하고요. 이제 4호선이나 7호선을 이용하면 도심이나 출퇴근이 가까운 업무지구의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신혼부부나 30대의 임대차 수요가 많은 편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특히 이제 신생아 특례 대출 같은 경우 이제 연내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5억 원 한도로 3억 원까지 1에서 3% 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도 해당 지역의 임대차 수요 유입에 도움이 됐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어찌 보면 저는 지난해 있었던 역전세나 전세 사기가 이제 절반은 비아파트에서 이루어지기도 했었습니다. 네. 뭐 전세 사기 피해자가 이제 15,00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비아파트나 오피스텔의 피해를 보셨던 분들의 경우 내지는 그걸 보셨던 분들은 반면 교사를 삼아서 비교적 이제 비아파트보다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보다 전세가율이 조금 낮은 아파트를 선택하면서 강북적 이들 지역의 전세 가격이 일부 올랐다고 보여집니다. 빌라보다는 약간 가격 부담이 있어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이렇게 네, 보시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편에서는 경매 시장에 좀 눈을 돌리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경매 시장에서 낙찰가율, 그러니까 감정가 대비 실제로 얼마 정도에 팔렸느냐, 요걸 보여주는 숫자가 90%를 넘었습니다. 거의 감정가 가까이 간다는 얘기인데 경매 시장이 꿈틀꿈틀한다는 거는 매매 가격이 올라간다는 선행지표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던데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강남권 같은 경우는 일부 맞는 얘기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이 사실상 이제 90%를 넘긴 것은 2022년 8월 이후 거의 20개월 만이라고 할 수 네. 있겠는데요. 낙찰률도 47% 정도로 과거보다 상승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4월부터 강남권이나 이제 한강변은 플러스 매매가 변동률을 보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로 이제 강남권 주요 아파트 값이 상승 추세로 전환하면서 이제 낙찰가율도 좀 높아졌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잠실 같은 지역들 이런 지역은 일부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네. 이제 만약 일반에서 매매 거래할 때 실거주 목적으로만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데 경매로 낙찰 받는 경우에는 실거주 의무가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 일부 이제 낙찰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보여지고요. 대신 이제 강남권하고 달리 강북권은 이제 한두 차례 유찰되는 경우가 아직 발생되고 있고 낙찰가율도 한 60에서 70% 그치고 있기 때문에 서울의 지역의 온도차가 동일하진 않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헷갈리실 겁니다. 게시판에서도 보면 가끔 싸우시기도 해요. 아, 우리 동네 아니에요. 아, 우리 동네 맞는데요. 아, 여기 와보라니까 이렇게 의견들 주시는데 네. 동네마다 분위기가 많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령층별로 또 선호하는 그 직주 근접하는 이런 동네에 대한 수요도 다를 텐데
앞서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1분기에 30대가 아파트 거래를 많이 했다. 정책자금 대출도 영향을 좀 줬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분위기가 젊은 사람들이 집 사는 분위기가 쭉 이어질 수가 있을까요? 저는 연내에는 이제 30대 수요 유입이 서울 지역이나 수도권을 중심으로는 지속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실제 이제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매입자 연령대별 아파트 매매 통계를 보면 올해 1분기 전국 아파트 30대 매입 비중이 26.1%로 지난해 4분기 25%보다는 약간 증가하기는 했습니다. 신생아 특례 저리 대출 지원이 있었죠. 네. 그리고 이 지원이 이제 연내 종료될 예정이고 추가 연장될지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실 전세 대출은 신용 대출이라 주담대보다는 금리 수준이 좀 높잖아요. 그렇죠. 근데 1에서 3% 낮은 금리로 금리 인하 시기가 지연되는 시점에서는 이제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수요가 일부 유입됐다고 보여지고요. 2019년부터 30대의 매입 비중이 전체 연령대를 통틀어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지난해 4분기 31.3%로 좀 떨어지긴 했었지만 올해 1분기에는 이제 다시 32% 정도로 증가하면서 일부 특례 대출에 영향이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부동산 얘기할 때 결국 돌고 돌아 정책이 시장을 쥐었다 폈다 하는 거면 전망이라는 게 의미가 있을까 가끔 전망 무용론에 빠지기도 하거든요. 네. DSR이나 아니면 결과적으로 작년에 시장이 꺾이기 시작한 게 대출 안 해준다. 그때부터였잖아요. 네, 50년 맞습니다. 대출 만들었다 사라지고 그럼 정부가 의지를 가지면 다시 불을 붙일 수도 있고 꺼뜨릴 수도 있고 그런 시장입니까? 사실 이제 부동산 시장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있고 또 후방 산업들 이사라든지 그렇죠. 인테리어 중개 네.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특히 소상공인에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에서는 저는 약간 모닥불 같은 존재라고 보여집니다. 모닥불. 너무 가까이 있으면 경기가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화랑이 돼서 뜨거워서 상대적으로 부담스럽지만 너무 차갑게 식어도 춥죠. 경기나 내수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양을 일정 부분 저리 대출을 해줘서 저출생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또는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은 적극적으로 돕긴 하겠지만 투기적 가수요자까지 시장에 유입시키고 싶지 않은 것이 이제 정부의 입장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면서 이제 운용의 묘를 타는 것이라고 보여지긴 하는데요. 다만 이제 올해 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생아 특례 대출을 해주기도 하지만 금리 인하 시기가 지연되면서 가계 대출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가계 대출의 건전성과 관련된 부분들은 계속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특히 이제 변동금리부 대출자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기도 네. 하고 하반기에 더 강화할 예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편에서 실수요자에게는 대출의 문호를 낮춰주고 있기도 하지만 그러니까요. 투기적 가수요자 나 변동금리부 차주 그리고 기존의 대출이 많은 사람들에서는 대출 문턱을 조금 높이는 것들이 정부의 스탠스이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 방향을 잘 살펴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하반기에 그렇게 대출이 잘 안 나올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 상황인데 이게 또 희한한 게 한국은행이 소비자 동향 조사라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내놓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택가격 전망에 대한 소비자 동향 지수가 101 그러니까 기준치를 넘었어요. 이게 네. 앞으로 집값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보는 분들이 더 많다는 거잖아요. 이런 심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근데 저는 사실 이 CSI는 이제 매달 조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내 이제 계절적인 비수기가 도래하게 되면 관련 수치는 100 아래로 다시 떨어질 수 있다고 보여지긴 합니다. 네. 이제 수요자의 집값 전망 상승 심리가 지금 아주 견고하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사실 이 수치가 100보다 높으면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응답한 가구 수가 더 많았다는 의미긴 하지만 지난해 12월만 하더라도 이 수치는 93 정도로 낮은 편이었거든요. 네. 하지만 시장이 아주 뜨거울 때는 130점까지 올라가기도 130이요.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수도권 중심으로 이제 거래가 약간
약간 살아나고 또 매매 가격도 회복되는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어찌 보면 주택 구입과 관련된 소비자 동향 수치도 조금 높게 나타나고는 있지만 거래량이 다소 줄어든다든지 또는 외생 변수가 발생되거나 경기와 관련된 뭔가 문제가 발생된다든지 이러면 그 수치는 다소 주춤할 수도 있다. 그리고 지방은 관련 수치가 조금은 낮은 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숫자가 굉장히 취약한 토양에 심은 나무 같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네요. 그럼 끝으로 사실 우리가 제일 궁금한 거 실수요자든 갈아타기든 내 집을 마련하거나 이동하기에 적기는 어떤 걸 기준으로 판단하면 좋을까요? 저는 일단 거래량이 일정 부분 회복하는지 여부를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4천 건은 부족하다. 네. 지난해 같은 경우도 1분기에 1.3 대책이라든지 또는 규제지역 해제, 특례 보금자리론 대출 시행에 따라 2, 3분기 거래가 괜찮았지만 특례 보금자리론이 이제 문제가 되고 특히 중동 이슈가 생기면서 4분기 다시 거래가 떨어지는 이제 일정 부분 데드캣 바운스의 장세가 나타나기도 했었거든요. 올해 1분기 거래가 회복했다고 하더라도 이 수치가 계속 지속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매매 가격 상승이 동반되고 있는 것인지를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특히 이제 요즘 교체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근데 이럴 때 거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기존 집을 먼저 팔고 옮겨가실 집을 알아보시는 것들이 낭패를 보시지 않는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경매라든지 신규 분양 시장 그리고 요즘에 공매도 있겠고요. 금매도 있겠고 이런 것들 두루 살펴보시고 내 집 마련을 검토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팔고 가셔야 돼요. 현금 들고. 자, 지금까지 우리은행 함영진 부동산 리서치 랩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